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다준다연구소 윤범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정치후원법제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뭐 가방끈이 길건 짧건 어떤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은 한 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동등한 것이죠.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또 국가의 영향을 받는 것도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빈부귀천, 학식, 연령, 성별 어떤 차이도 두지 않고 1인 1표를 통해서 각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그러면 1인 1표입니다. 그러면 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이상에 맞는 정치후원법제는 어떤 것이 될까?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식은 민주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민주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인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제가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 후원회장이 되다 보니까 후원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부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후원금의 구조는 어떤 것이 가장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300인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누구로부터 얼마 정도를 받아서 총액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관계를, 실태를 좀 파악하고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상을 파악하고 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를 이제 또 고민하게 됐고요.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 정치 후원 제도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후원금 제도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우선 어떤 거 알고 계세요? 매년 10만 원씩 국회의원한테 정치 후원금 낼 수 있다. 그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액 공제 받는다더라. 이거 알고 계시죠? 사실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총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주정치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그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후원금을 잘 모을 수 있게끔 국가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10만
10만 원까지는 국가가 정치 후원금을 내주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10만 원 넘어서 내가 30만 원을 했다. 그러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고 20만 원에 대해서 초과 2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내지는 소득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제도 아닙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 정치 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기업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인, 기업, 노조 그런 단체 명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개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정치 후원금으로 연간 1,5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인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 또 국회의원 1인당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아무튼 총 1,500만 원까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들한테는 처음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액을 깎아줌으로써 나라가 사실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정치 후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만 원 넘는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을 만큼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회 이제 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선거가 있을 때에는 이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지방의원은 빠져요.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다시 말해서 광역의원, 그러니까 시도의회 의원이죠. 또는 기초의원, 시군구 의원의 경우에는 당적 소속이고 당적이 있고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후원금을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게 심지어는 선거 때 후보로 뛰는 경우에도 못 받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출직의 경우에는 전부 다 선출직에 도전하는 후보들 또 재선 3선을 노리는 후보들은 전부 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왜 도대체 국회의원만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선 의원을 하다가 지난번 총선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 활동 벌써 10몇 년 해온 사람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의원만 3선을 했다면 그러면 어느 정당에 그것도 유력한 정당이겠죠. 거대 양당에 속하기 쉽겠죠. 이 거대 양당에 속해 있으면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 요새 식으로 하면 이제 당협 위원장을 맡고 있겠죠. 엄연한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전혀 정치 후원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노회찬 의원의 비극이 제도적으로 잉태된 것이죠. 원외가 되는 순간 어떤 거물 정치인도
정치 자금을 단 한 푼도 지지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또 세제 혜택을 받는 그 국가 재정으로부터 전혀 얻을 수가 없게 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 현직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정치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지방의원은 이제 역시 잠재적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지역구가 완전히 겹치진 않지만 같은 지역구의 일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후원 대상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일 거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 후원금을 허용하게 되면 경쟁력이 강해지니까 이것을 접근 금지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역 국회의원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반영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달리는 설명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이제 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또 한쪽이 문제가 되는 쪽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가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엄연히 주권자고 엄연히 유권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교사는 공무원과 교사도 100% 지지정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정당은 좀처럼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배우자는 바꿔도 지지정당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지지정당은 본인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조직된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지정당을 못 바꾸거든요. 공무원과 교사도 당연히 지지정당이 있고 지지국회의원이 있고 지지한 대통령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선거권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무원과 교사는 선거권만 있을 뿐이지 다른 정치기본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이 선거권 외의 어떤 정치기본권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를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죠. 사실은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종과 달리 출마하려면 반드시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돼요. 90일 전이면 아직 경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역구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마당에 그때까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 사표 내고 나가서 출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90일 전 사직 강제는 사실상 출마 금지 조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태서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 경선, 요새 이제 대선 후보들 막 각 정당에서 그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각 당에서 전부 다 시민선거인단이라는 거를 모집하잖아요. 그 국민 완전 경선 뭐 이래서 시민선거인단을 모으는데 공무원과 교사는 이 완전 국민 경선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거권이 있으면 당연히 경선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선거권이 있으면 자기가 뽑은 사람이 당선됐건 떨어졌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과 교사는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 후원권이 없는 것이죠. 꼴로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공무원과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파당 정치, 파당성을 갖고 당파성을 갖고 임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나 정당에 정치후원금도 못 내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도 못하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굉장한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금합 법률들을 다 합헌으로 판정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 헌법안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수행 중으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직무수행 중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에 직무장소 그리고 직무수행 중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주말이나 저녁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근무 장소가 아닌, 그러니까 공무를 보는 장소가 아닌 데에서 또 자유시간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아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뜻을 아예 헌법 안에다가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 18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으로 한 게 아니라 법률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정당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바꾸면 돼요. 그 문재인 헌법안의 취지에 따라서 법률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질 않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현행 정치자금법의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개인만 할 수 있다. 둘째, 총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국회의원 1인당 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하는 정치후원금 중에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국고로 정치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0만 원이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적용받는 소득 세율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죠. 여기에도 당연히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후원금의 대상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쟁자들은 한 푼도 정치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것이 현역 국회의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집단적 이기주의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사와 공무원의 경우에 정치 후원금의 세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150만 명이나 되는 1등 모범 시민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계층이죠. 그리고 다 월급쟁이 아닙니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이라 1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내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제 100% 배제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정치후원금 법제의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당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의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서는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정당 후원금은 이제 왜 안 내느냐면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 이제 이 거대 양당에 대해서는 정당 후원금을 낼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니까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1년에 약 1,000억 가까운 돈이 정당에게 나가고 있고요. 그 돈에 거대 양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 플러스 의석수,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큰 몫을 떼주고요. 그 다음에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정당들, 그 쪼무레기 정당, 군소정당이라고 그러죠. 이 정당들은 사실상 처음에 50%에 전혀 몫이 없어요. 그리고 의석 배정, 나머지 50%는 이제 의석 배정이니까요. 그거야 뭐 지금 군소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내 군소정당은 기껏해야 6석 갖고 있는 정의당, 3석 갖고 있는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1석 갖고 있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당에도 이제 한 석이 있으니까 조금씩은 가는데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정당에 후원금을 주는 사람, 그 개인들도 정당에 후원금을 줄 수가 있는데요. 누가 주겠어요? 대개 이제 군소정당의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지지자들 또는 정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정당에 후원금을 냅니다. 그래서 정당 후원금은 우리나라에서 정의당이 늘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당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요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지금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로 연간 1,000억 가까운 돈이 1,000억이 아무튼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3개월마다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250억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원내교섭단체 여부 그리고 의석수에 비례해서 줘요. 만약 의석수도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총선 득표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같으면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세석이니까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열린민주당보다 조금 더 그 정당 국고보조금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국고보조금을 말이에요. 무려 4년 동안 단 한 번의 총선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의석수가 20석이 남으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4년 임기 중에 국회 4년 임기 중에 정당들이 합종 연행하면서 막 합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군소정당들이 합당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고 20대 국회에서만 잠시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은 총선 결과가 4년 내내 국고보조금 배분 공식으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제1야당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당이 아무리 민심을 잃어도 지난 총선의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얻은 의석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받은 지지율에 반토막이 났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의석 비율, 그 원내 교섭단체 여부와 의석 수에 따라서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에 정확한 비례가 비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이른바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국힘당 쪽에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방어로 민주당이 만들어내서 연동형 선거법 취지가 완전히 연동형 선거법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170 몇 석을 갖고 있고 또 국힘당이 지금 100 몇 석을 갖고 있는데 이 겉으로 보는 이 의석수의 차이만큼 정당 득표율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득표율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득표율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의석수 차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51%만 다 획득하면 51대 49로 모든 지역구에서 이기면 득표율 차이는 2%밖에 없는데 의석수는 100대 0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일어났지요. 이건 좀 딴 얘기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당 보조금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나눠줄 때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가 몇 석이고 원내 교섭단체가 됐냐 안 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주는 것은 부당하다. 반드시 지금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몇 대 몇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총선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3분의 1, 의석수 3분의 1, 현재 지지율 3분의 1, 지난 3개월간, 왜냐하면 3개월마다 나눠주니까요. 지난 3개월간, 지난 3개월간의 정당 지지율 평균을 전체 액수의 3분의 1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반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반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당이 그렇게 막가파로 협치가 필요할 때, 타협이 필요할 때 타협 절대 안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1사분기 정당 보조금을 배분할 때 확 깎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그 지지율에 연동해서 정당 국고보조금을 산정하는 공식을 우리가 채택하는 순간 거대 양당은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민심을 무시하지 않고 민심을 존중하는 정당 행태가 자리 잡을 겁니다. 저는 이 정치자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지난 3개월간의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야 된다. 많이 반영할수록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0만 원까지 국고 지원 정치 후원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현실로 보면요. 완전한 부익부 빈익빈 정치를 결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돈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국회의사당에서 존중받고 울려 퍼지게 만들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철저하게 정치 불평등 강화 기제입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300억을 줄 수가 있고요. 1억 5천만 원까지니까 총 450억을 거둘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국회의원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총 450억의 정치후원금을 줄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였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 선거 후원금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지사, 시도지사, 또 시도교육감, 시군구장 후보들에 대해서 다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광역의회 후보든 기초의회 후보든 선거 후원금을 낼 수가 없게끔 현재 법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배를 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의원 또는 시군구의 장이나 시도지사 선거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을 하라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배를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018년도에는 통상적인 450억 플러스 450억, 그 900억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1,200~300명 되는 사람들이 또 선거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적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모아진 돈은 2018년도에 8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그럼 누가 돈을 냈느냐? 이걸 보면 좀 놀랍죠. 2018년도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1,856만 명이었어요. 1,856만 7,900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이 고작 26만 명이었어요. 26만 80명이었습니다. 1.4%예요. 아니, 그렇게 국고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98.6%는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죠? 사실 저는 이런 법 말이에요. 100명이 다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사실 1~2%밖에 정치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제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에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 전문적인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국민은 1, 2%밖에는 정치후원금을 내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내서 정치 자금이 원활하게 도는 걸까? 혹시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치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없을까?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 자금을 어떻게 구할까? 결국 부패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첫 번째,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정치 자금이 돌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정치 자금을 일부 소수가 내지 않고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야 집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치적 영향력이 집중되지 않잖아요. 어느 특정한 계층한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이 통계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치후원금을 내달라고 캠페인을 해야죠. 많은 사람이 소액 다수일수록 좋습니다라고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정치후원금을 소액 다수로 충분히 낼수록 우리나라 정치가 부패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사실 더 놀라운 거는 말이에요. 아까 근로소득 낸 사람들 중에 1.4%만이 정치 후원금을 1원이라도 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근로소득세 말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세를 내잖아요.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이 많다든가 하면은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700만 가까운데 그 중에서 0.6%, 3만 몇천 명만이 정치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거죠. 뭐 그 안에는 좀 겹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내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을 실질로 보면 어떠냐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낼까요? 소득 상위 1%, 2%, 3%, 4%, 5%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 비중이 제일 높은 소득 분위는요, 소득을 이제 100%로, 그러니까 1% 단위로 나눌 때, 근로소득이면 아까 1856만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8만 5,679명이거든요. 이 사람, 각 1%가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상위 1%에서 2%에 속하는 그 소득 상위 1%에서 2%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비중이 냈는데요. 9.3%가 냈어요. 상위 10%까지는 5%가 넘는 사람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상위 30%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29%에서 30%까지 30%에서 31%까지 속하는 사람들로 되면은 드디어 이제 1%도 안 됩니다. 그 소득 분위에 속하는 18만 6천 명 가까운 사람 중에 1%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소득 하위 70%의 경우에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자의 단 1원이라도 후원한 사람들의 절반인 49.8%가 소득 상위 11%에서 나왔습니다. 어마막지한 집중이죠. 자, 후원 금액을 따져보면 집중률은 더합니다. 상위 1% 이내에 드는 사람 있죠?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 총 후원금의 24.2%를 댔습니다. 총 후원금의 48.4%, 그러니까 절반은 상위 5%가 냈습니다. 근로소득 상위 5%가. 근로소득 상위 12%가 정치 후원금,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낸 정치 후원금 총액의 3분의 2, 67.6%를 냈어요. 소득 상위 29%가 정치 후원금, 근로소득 기반 정치 후원금의 90%를 냈습니다. 그러면 말 하나 많아져. 소득 하위 50%,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과 서민, 소득 하위 70%,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과 서민은 얼마를 냈다고요? 10%를 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절반은 얼마를 냈느냐? 2% 낸 것에 그쳤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제가 지금 근로소득세 갖고 얘기했잖아요. 사업소득세는 이거보다 집중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의 집중률보다 더 높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위 1%의 목소리는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 몫은 1% 아닙니까? 사람 기준으로 1%잖아요. 그러면 사람 기준으로 1%인데 소득 상위 1%라 할지라도 사람 머릿수 기준은 1%인데 후원금 기준으로는 24.2배, 24.2%를 내고 있으니까 24.2배가 증폭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 상위 5%에 속하는 사람, 그 1%대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몫은 1%인데 9.6배가 더 커져요. 그래서 소득 상위 5%는 총 48%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몫은 5%인데 총 5%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니 민주주의가 간신히 1인 1표를 확립해놨는데 정치 후원금 제도를 통해서 1인 1표를 아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치 후원 제도의 실태는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의 정치 후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국고지원금을 주는 건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느냐? 소득세를 내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경제활동 인구한테만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이고요. 이 중에서 유권자,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4,40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2,8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정치 기본권을 갖고 있는 4,400만 유권자 중에서 1,600만 명의 노인, 청소년, 대학생, 전업주부, 실업자 이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국고지원 10만 원 정치후원 화폐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의 10만 원 국고지원
그러니까 세액공제, 정치후원제도 아래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2,800만 명 중에서 사실은 한 1% 간신히 넘어요. 아까 근로소득세를 내는 1,700만? 1,800만이었던가요? 이 사람들 중에서 1.4%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사업소득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 0.6%만 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걸 2,800만으로 퉁치면 한 1% 조금 넘습니다. 사람 수로 보면요. 99%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1인 1표 행사하는 사람은 대선에서는 한 70%, 많을 땐 75%도 나오잖아요. 총선에서는 한 60% 좀 넘잖아요. 지방선거는 한 50% 좀 넘게 1인 1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10만 원 국고지원 정치 후원 투표는 1%예요. 투표율이. 이거 잘못된 제도잖아요. 이거 죽은 제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문제는 1%가 누구냐는 거예요. 소득 상위 10%가 70%를 총 정치 후원금의 7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30%가 90%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300명 국회의원 관점에서 보면 누구의 목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상위 10%의 목소리 들리죠. 상위 1%가 24%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상위 1% 목소리 제일 들려요. 상위 10% 목소리 거절할 수 없습니다. 70%니까요. 상위 30%의 목소리가 다죠. 90%니까. 하위 50%의 목소리 듣는 척 해야죠. 듣는 척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안 들리죠? 2%밖에 돈을 안 주는데, 무시해도 되는 돈인데, 상위 30%의 목소리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닙니까? 배제가 많고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이 많고 지독한 집중과 편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가져가서는 안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대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인 1표라는 거는 모든 주권자,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갖잖아요. 정치의 세계에서 모든 유권자의 목소리는 동등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유권자한테 동등한 정치 후원금을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먼저 네 돈을 내라. 그러면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해주마. 사실상 네 돈이 하나도 안 든다. 10만 원까지는. 이 방식으로 1% 정도밖에는 호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집중돼 있잖아요. 소득 상위 10%한테 너무나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죠. 1인 1표에 조응하는 1인 1표의 취지에 딱 맞는 정치후원 제도는 1인 1만 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인 10만 원이 아니에요. 1인 10만 원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2,800만 경제활동 인구가 전부 다 정치후원금 내기로 맘먹었다 칩시다. 막 언론과 정당과 교육기관이 합작해서 캠페인을 해요. 일주일 동안 집중 캠페인을 해서 정치후원금 내십시오. 민주정치 발전시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10만 원 이내에서 정치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금 내시면 100%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돈 1원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2,800만 명이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됩니까? 2조 8천억이 풀리는 겁니다. 이 상상이 안 가죠. 2조 8천억 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간신히 2018년 같이 선거가 있는 해에도 고작
800억이 안 되는 정치 후원금 모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 때 말이에요. 300명 국회의원이 선거가 없는 해에 450억까지 총 모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200억도 안 모입니다. 1억 5천 다 모으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되는 거고요. 뭐 평균 잡으면 한 7, 8천만 원, 뭐 1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자금이 국회의원들만 받을 수 있고 그런 한계가 있고 그렇게 모이는 정치 자금이 엄청나게 소득 상위 10%가 한테 편중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정치 자금의 실제 소요가는 이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 1,000억 플러스 국회의원한테 매년 허용하는 450억 플러스 선거가 있을 때 지방의원 후보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들에게 허용하는 선거 후원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액수가 총 합쳐봐야 1년에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한 1,000억 정도면 잘 돌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1,000억은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만 정치자금 모을 수 있게 하는 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비극이 발생했잖아요.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당선은 한 명만 했으니까 현역 국회의원 그 낙선한 경쟁자들도 그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나 지구당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상 원외 위치가 있는 이상 당연히 국회의원이 1억 5천이면 원외도 1억 5천을 해주든가 아니면 1억 정도를 해줘야겠죠. 또 지방의원, 광역의원은 한 국회의원이 1억 5천까지 해주니까 광역의원은 한 5천만 원 해주고 기초의원은 한 3천만 원 해주고 그 정도 한도를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거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광범위한 지지자를 만들면 만들수록 본인한테 그 공식적인 제도 그 정치 후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비공식적인 불법한 정치 자금이 드러나면 경을 쳐야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은 전혀 정치를 아무리 했어도 정치 자금을 한 푼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부정부패로의 초대나 진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만약에 경제활동 인구 2,800명한테 지금의 세액공제 제도를 100% 이용하게 하면 2조 8천억이 매년 풀린다고 그랬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10,000원이면 어떨까요? 10,000원. 10,000원이면 2,800만 경제활동 인구한테 10,000원 주면 2,800억이에요. 근데 2,800명이 다 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25%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기권을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40% 가까운 사람이 기권을 하고 지방선거, 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에서도 50%, 40% 넘는 사람이 기권을 하는 마당인데 1인당 10,000원씩 1,000원짜리 10장의 정치 후원 바우처를 모든 국민한테 나눠줬다 그래봐. 2,800만 명한테만 나눠줬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하겠냐고요? 안 하죠. 투표율 한 50% 되겠죠. 이걸 제2의 정치 후원 투표라고 할 때 투표율 50%로 치면은 한 1,400억이 매년 풀리는 거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경제활동 임금만 주냐? 선거권은 피선거권은 경제활동 임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선거권은 모든 유권자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활동 인구를 우대합니까? 민주주의가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1인 1표를 주는 것처럼 정치 후원 투표도 당연히 동일한
표값을 줘야 되겠죠. 그게 1인 1만 원이고 10,000원을 무조건 몰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1,000원짜리 10개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400만 유권자한테 1년에 10,000원을 1,000원짜리 10장 바우처로 해서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잖아요. 드리면 4,400억의 국고가 드는데 실제로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그래도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행사를 할까요? 아마 집중 캠페인을 하고 그러면 한 50%는 할 겁니다. 그러면 한 2,200억 정도 풀리는 거예요, 연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배제됐던 잠재적 경쟁자들, 정치인인 건 틀림없는데 잠재적 경쟁자들이라서 현역 국회의원이 한사코 배제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후원이 가능하겠죠. 젊은 정치인들,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밀어주고 싶다. 그런 정치인들한테 말로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00원 한도에서 탁탁 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조직하고 연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되고 또 지지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1,000원씩, 작으면 1,000원씩, 많으면 10,000원까지를 후원을 받아서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다만 2천만 원, 다만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얻어서 선거에 나가면 좋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땡전 한 푼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인당 10,000원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대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1인당 10,000원만 정치 후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후원 법제에 따르면 부자들은 1,500만 원까지, 연간 1,500만 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1인당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유권자는 동등하게 1인당 10,000원만 정치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자기가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에게 1인당 10,000원 맥시멈, 1,000원짜리로 나눠서 1,000원씩 10명을 하든, 뭐 시도의원도 광역의원 1,000원, 기초의원 1,000원, 국회의원 1,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지정당 1,000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2,000원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이 자기 지역구 사람은 아니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한테 또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일단은 자기 사는 쪽에 나오는 후보들, 거기서 활동하는 기초의원, 국회의원 후보들을 눈여겨봤다가 후원하고 또 지지정당을 후원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선거가 있을 때는 까짓 따블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법제에서도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 후원금으로 따블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국고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투표율 한 50% 정도 후원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 없이 어떤 효과가 납니까? 우선 첫째로 모든 정치인에게 적정한 규모의 정치 자금이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누구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10,000원 한도에서 밖에는 정치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지요. 정치자금은 적정한 규모로 도는데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전혀 없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법률적으로 배제되었던 1,8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사실상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99%의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 99%, 이 사람들이 다 동등한 그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훨씬 좋은 제도 아닐까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이럴 경우에 뭐 공무원 교사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든가 넌센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국고보조금도 나눠줄 때 의석수와 교섭단체 여부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의 득표율 반,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지지율 합계, 지지율 평균이죠. 평균 지지율 반, 이렇게 해서 주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정당도 매년 매 분기 돈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정당은 매 분기마다, 매 3개월마다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을 반이나 반영하게 되니까 최소한 3분의 1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4년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매년 모든 시민들이 1만 원의 정치원금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굉장히 좋은 법안을 만들어냈거나 또 정책 제안을 했다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같은 데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사람들 기억했다가 더 많이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말을 하고 끝까지 잘못된 걸 우기고 막 페이크 뉴스까지 만들어내고 아주 지저분한 바닥까지 내려가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해서 한 푼의 정치 자금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4년에 한 번 선거가 아니라 매년 선거, 4년에 한 번은 표로 선거하고 또 매년 정치 후원금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도 지금의 행태에 의해서 형성된 지지율에 의해서 정치 보조금을, 정당 보조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그때그때 민심이 반영되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자세한 통계 얘기를 안 드려도 지금까지 드린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아마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제 제 말씀 마치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감과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 기준 중에 하나로 권리당원 수를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당원 수에 따라서 그 국고보조금을 달리하자는 건데 그게 꼭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권리당원이 많으면 무엇이 좋으냐?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데 조금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권리당원을 보자는 건데, 사실은 권리당원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요. 그러니까 가짜 당원들을 솎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명목 당원 수와 권리당원의 비율 있잖아요. 그래서 명목 당원은 그냥 막 사정하고 통사정하고 하소연해서 사돈의 8촌까지 막 야, 네 이름 좀 해줘 이래갖고 동의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당원과 권리 당원을 일치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목당원을 분모로 치고 권리당원을 분자로 쳐서 그게 그 비율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포션이 몫이 조금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득표율은 할 수 없죠. 그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지지율도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정당 민주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권리당원과 명목당원의 비중, 그 권리당원이 진짜에 가까운 거니까 그 비중들을 봐서 명목당원들을 걸러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이제 시도지사하고 똑같은 그 선거구를 갖잖아요. 광역 선거구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선거 비용 문제는 이제 선거 공용제가 있어서 뭐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 선거 비용 공용제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고, 10%에서 15%면은 선거 비용을 50%만 보전받고,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전혀 보전을 못 받도록 되어 있죠. 사실 이 득표율 10%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광역 선거에서 말이죠. 10% 이상의 득표는 뭐 보통 2명밖에 없죠. 당선된 사람하고 2위 정도, 아니면 한 3명 정도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10%를 받아갖고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 선거 비용의 50%밖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 공용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 절반 사용제, 절반 고용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득표율 15%를 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득표율 15% 넘는 건 진짜 3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서 인지도도 좀 올리고 이러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0% 자기 돈을 쓴다든가 아니면 50% 이상의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라서 선거 공용제는 좀 맞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지금 그 광역 선거의 선거 비용이 이제 국민 1인당, 주민 1인당 얼마 해서 곱해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1,350만이 넘으니까 경기도가 제일 많고, 서울이 1,000만이니까 두 번째고, 이제 그 다음 부산이 350만이니까 그 다 비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 비례는 아닙니다만, 서울의 경우에 한 40억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 교육감이든 시도지사든 허용되는 선거 비용이 정확하게 같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구역이 같고 선거 유권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근데 이 액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 유세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별 선거 효과도 많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유세 차량이나 이런 것 좀 줄이고 하면 선거 비용 자체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많은지 적은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선거 비용 보존율이 이제 15%를 넘어야지만 선거 공영제가 100% 관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있다. 특히나 선거 공영제라지만 이건 본 선거의 비용만 공영제 대상이지, 예비 후보 시절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법한 선거 비용을 썼다 할지라도 보존 대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공영제의 관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비 후보 시절에 안 된다는 것과 또 15%가 넘어야지만, 득표율 15%가 넘어야지만 사실상 선거 공영제가 된다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선거 비용이 어떻게 보면 그런 소음 발생적인, 그리고 크게 요새 같은 SNS 시대에 딱 맞지도 않는 그런
막 유세 차량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좀 법정 선거 비용 자체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교육감 선거할 때 교사들 사실 이제 교육감 선거의 후원금은요 본 선거 기간에만 거둘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도지사도 본 선거 기간 중에만 거둘 수 있게 했는데 이지명 지사가 헌법소원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예비 후보 기간 중에도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맞는 얘기다. 지금처럼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 불합치다 해서 금년 연말까지 입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마 지역구가 같은 광역으로 같은 시도교육감도 같은 법리를 적용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비 후보 기간 중에는 후원금을 못 걷고 딱 13일 본선 기간 중에만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단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사들로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 후보들은 대개 교사 출신 아닙니까? 교육계 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교수 출신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4대 교대 교수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제자들로부터 전혀 걷지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 따르면 다 바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예비 후보 기간이 지금은 좀 짧아요. 근데 선거에 출마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선출직이 돼야 되겠다. 정치권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사실 정치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니까 그거를 자기 사비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3,000원이고 1인 1만 원의 후원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중에 뭐 200명이 있다. 그럼 200명한테서 뭐 10,000원 받아봐야 200만 원이죠. 사실은 전체를 받아본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그것을 좀 더 일찍부터 가능하게 해주는 게 페어플레이에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예비 후보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 선출직 지망생들, 그 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예비 후보 기간서부터 그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현역하고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예비 후보 기간을 좀 더 앞당겨 줘야죠. 지금처럼 120일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한 6개월, 1년, 뭐 선거를 앞두고 1년 정도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하고 정치 후원금 및 선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4년, 국회의원이랑 뭐 지방선거 이제 4년 단위로 돼 있는데 선거가 없는 해에 그런 기간에는 일단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는 선거가 없는 해야 뭐 어떤 사람들한테만 되겠습니까? 일단 지구당 위원장들한테는 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니까, 그죠? 네네. 그렇고 이제 지방 의원들도 할 수 있겠죠. 명확하니까. 예. 누군지 명확하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그게 지금 말씀처럼 이런 의미의 이제 정치후원금법, 정치자금법이죠. 정치자금법제 내지는 정치후원법제를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눈 말씀은 사실상 오늘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제가 뭐 원고지 7매, 200자 원고지 7매니까 A4 한 장.
짜리로 2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니까 아주 짧게 아주 요즘만 쓴 적이 있고 2번밖에 그것도 없었고요. 강연의 형식으로 충분히 1시간 반에 걸쳐서 다양한 측면을 죄다 짚으면서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생각을 접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노동 조건과 경쟁 조건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직접 정해 주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셀프 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선거법 이런 정치관계법이잖아요. 이게 전체 이 정치관계법,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실은 주권자가 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권자와 대표자인 국회의원 간의 관계거든요. 그럼 주인과 에이전트, 대리인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 대리인한테 얼마 수수료를 줄지, 얼마 보수를 줄지, 대리인을 어떤 경우에 징계할지, 대리인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이런 것들 누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정하는 것이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합니다. 정치자금법을 국회의원이 정하고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늘 관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인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반칙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와 대의 권력 사이에 그 관계는 주권자가 정한 다음에 대의 권력은 그 주권자가 정해준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관계법은 사실은 시민의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정치관계법을 제대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인데 결국 국회의원이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 같은 정치자금법, 정치후원법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고쳐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현역 국회의원 만세법 아닙니까? 현역 국회의원 특권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국민의 국민 발언권이라고 그러죠. 국민의 법률안 발의권, 국민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 이니셔티브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해서 또는 헌법안을 발의해서 국민 투표로 그 입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그 국민 발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그때 원포인트는 반드시 국민 발안제, 국민 발안권을 주권자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개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발안권을 갖잖아요. 만약 국민들이 개헌 발의권, 법률안 발의권을 갖게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발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1인 1표를 1인 1만 원 후원 투표로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그런 법률안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투표로 내지는 여론조사를 만약 제 아이디어를 여론조사에 붙여봐요. 절대 다수가 찬성할 겁니다. 한 80% 이상이 찬성하겠죠. 국민 발언권이 필요하냐, 이렇게 국민 발언권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냐 이렇게 여론조사에 붙이면 놀랍게도 85% 정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여론의 지지를 절대
절대적 지지를 받는 건데 85%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따르지 않더라도 이걸 지금 강제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면 시간표죠.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매 학기마다 시간표가 정해지잖아요. 그 매 학년마다 정해지는 것이죠. 학년 시간표가 정해지고 또 학기별로도 이제 한 학기만 배우는 것은 이제 그 학기별로 바뀌는데 이 전국이 비슷해요. 이 시간표가. 그러니까 국어를 초등학교 1학년에 몇 시간 배우고 중학교 1학년에 몇 시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에 몇 시간 배운다. 각 학년별로 몇 시간 배운다. 어떤 내용을 배운다. 어떤 목표를 갖고 배운다. 어떻게 평가해서 그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하고 측정한다. 이런 게 다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한 11,000개도 넘는 학교가 있는데 분교 말고요. 이제 분교는 그냥 원래 학교에 딸린 걸로 보니까 학교만 해도 11,000개가 넘거든요. 이 전국적으로 11,000개도 넘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를 정하는 거를 국가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이 공통이라는 뜻이죠. 국가 공통. 그리고 기본 교육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100% 똑같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교과서 검정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상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적용될 국가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내년까지 3년 앞서서 내년 말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도대체 2025년에서 35년까지 10년 사이에 학교를 다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는 문제는 어떤 가치를 전수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줄 것이며 어떤 해결 역량을 길러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오늘의 시대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사회적 합의를 차질 없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토론해야죠. 가급적 진짜 많은 교사, 진짜 많은 학부모, 진짜 많은 학생, 진짜 많은 그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맞대고 학습하고 토론해서 합의 수준을 높여내고 그 높아지는 합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죠. 이거 사실 대통령 뽑는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들 얘기하시죠.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육 과정 자체가 입시 경쟁 교육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교육 과정 자체는 그렇게 안 만들겠죠. 근데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교과서의 지식 전달주의, 교과 지식 전달주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선은 생태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대전환에 맞는 탈탄소 사회, 생태 위기,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사회, 그리고 멸종 사회에 맞는 그 생태 감수성을 길러줘야 되겠죠. 생태 지식과 생태 감수성을 길러줘야 되고, 인공지능과 나노기술, 빅데이터, 로봇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죠.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할까요? 또는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이것은 이제 기후위기, 탈탄소, 자원, 고갈, 멸종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양극화 시대, 이것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속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디지털은 아무리 복제했는데도 돈이 안 들고, 그래서 그런 구글 이런 게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아마존 이런 것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기업의 규모의 한계가 점점 없어져서 집중이 더 심해졌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선진국에서 다 지금 부익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 분단과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잘못하면 선택을 강요당하는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중강국이기 때문에 옛날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도 강한 돌고래급쯤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국제 정세에도 밝은,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스마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다차원적인 시대 문명사적 도전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미래를 이제 선도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금 선생님 같은 학부모들과 시민들, 또 특히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얼마나 2022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입법 예고를 해요. 그 예고 기간 중에 모든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이 거의 안 모이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 의견을 개인 전문가들이나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관련 시민단체가 있어야 의견들을 낼 거잖아요. 학회가 있다든가. 근데 우리나라 학회는 거의 입법 의견들은 안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 단체가 있으면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익협회들은 내요. 그렇지만 이제 관련 시민단체가 있으면 내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개인들은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관심 있으면 낼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형편이 좋은 나라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단체나 전문가들, 또 학회, 협회 이런 데서 막 그 입법 의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내거든요. 입법 예고 기관이나 또는 입법을 위한 공청회 기관, 또는 그린 페이퍼, 녹서라든가 백서를 만드는 과정, 그 중간 보고서 내는 과정, 이럴 때마다 엄청난 양의 입법 의견을 내는 거를 봤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런 프랙티스가 아직 형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가 평생 동안 봤는데 사실은 다 뉴스 시간에 봤거든요. 뉴스나 각종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러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거 안에 민주시민 교육적 내포나 요소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나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뉴스 리터러시라는 거는 민주시민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죠. 토대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해갖고 법률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인성교육진흥법 만들면 인성이 도모가 됩니까? 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국어교육진흥법, 외국어교육진흥법, 수학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역사교육진흥법, 예술교육진흥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진흥법, 성교육진흥법, 뭐 금연교육진흥법, 별의별 걸 다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국가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해야 될 일을 법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 법률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교육을 해라, 인성교육을 해라, 성교육을 해라, 무슨 교육을 해라. 너무 많아갖고 이게 한 150시간이 넘습니다. 법률로서 강제되고 있는 교육이. 이 150시간도 넘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이거 지금 창의 체험 시간을 다 여기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이 중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게 어떻게 돼야 되죠? 이 관련 교과목 속에 녹아 들어가고 최대한 통합교과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률로 계속 중요하다고 해서 쪼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제 뭐 가짜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보고서란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도 없이 학교나 교육의 자율성만 해치고 그럴 위험들이 많아진다.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교육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실행해야지만 효과가 생기는 중장기 계획, 중장기 정책, 중장기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고 아니면 4년마다 바뀔 경우에는 그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휘청휘청 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아래 한 방향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정권의 교체나 부침과 상관없이 중장기 교육 계획, 비전, 계획, 정책, 특히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자.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쌓여 있고 너무나 많은 그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분야라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진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갈등과 대립과 이견이 너무 심하거나 해소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야를 갖고 있고 시간 지평을 넓히면 상당한 정도의 이견이 이견이 해소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 목표나 방향은 뚜렷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쉽죠. 다만 이 중장기적 방향과
계획을 어떤 속도로, 어떤 수단으로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 자체, 목표 자체에는 우리가 충분히 공유할 수가 있죠. 중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과 정책, 교육 과정을 만들 권한을 갖는 독립적인 기구를, 정권과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2002년 대선서부터 제출이 됐어요. 20년 만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난 7월 1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함으로써 이제 이 구상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7월 중순에 법이 시행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권에 그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권을 넘기기로 결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겸손한 정부인 건 틀림없습니다. 넘기기로 해서 내년 7월 중순에 법이 시행에 들어가죠. 그럼 그 1년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을 갖는데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이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령을 만들어내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조직이죠.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사무처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필요한 직제안과 예산안을 만들게 돼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식의 국가교육위원회가 과연 기대 효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려있는 측면이 강하죠.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